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30회 중개사 시험 부동산 학계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부동산 학계로는 한 5년, 10년을 비하더라도 대단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간에 출제된 문제에서 많이 좀 벗어난 내용이 많죠. 일단 그 계산 문제를 포함하더라도 새롭게 나온 유형이 5개, 6개 정도. 특히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부동산 신탁은 우리 시험 범주도 사실은 아닙니다만 도대체 그럼 시험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이해하겠다는 건지 출제자들의 좀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객관적으로 낸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시험 범위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늘려놓을 경우에는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 전문 영역을 필요할 건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깊은 내용까지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이 되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1차만 준비하신 분들도 난감한 문제가 많았어요. 공법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고, 세법도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견해를 봤을 때 한 10년 사이에는 어쨌든 간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던 문제다. 기본기에 충실했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봐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노고에 격려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좀 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 좀 들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고 향후에 하자가 있는 것들은 점검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방법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이제 기본기를 물어본 문제인데요. 총론 파트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이제 옳은 거 있게 물어봤는데 뭐 익히 공부를 했던 거죠. 정답은 2번이 됐고요. 그러니까 경제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 자본, 모르게 끼웠던 거니까요. 그 생산 요소, 소비재, 뭐 상품도 있습니다만 4가지가 됐던 거고 나머지 공간, 자연, 위치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 편하게 좀 정의를 했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2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물어봤는데요. 관련된 걸로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관리의 의의를 놓게 이미 출제된 문제죠. 더군다나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자본이득, 매각 차익과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이란 말도 주고 있는 거고 장기적 배려를 하게 되면 멀리 보고한다 이런 개념이 된 거니까 소멸하지 않아서 정답은 3번 영속성이 되었습니다. 1번, 2번 정도는 기본기를 좀 쉽게 풀어서 문제였고요. 3번 문제는 여러분이 뭐 결혼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지문은 많이 없었어요. 대부분 공법 내용인 것이고요. 1번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주택법에서 다뤘던 내용이 또 문제가 나왔네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분이 아니고 우리 공부했던 편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이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고 했던 거죠. 나머지 것들은 공법 내용이었고요. 공법을 어느 정도 했다면 편하게 정리를 했겠으면 1차 하신 분들은 쉽지가 않았던 문제였던 겁니다. 4번 토지 용어를 물어봤습니다. 뭐 기본기만 했으면 맞출 수 있었어요. 5번이 됐죠. 소지가 답변했습니다. 1번은 부지가 아니죠.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니까 건축법령에 제한, 건폐율 제한 때문에 비워둔 토지를 우리가 공지라고 했던 것이고 2번은 뭐 대지의 정의 잘못됐죠. 대지는 건축법상 정의다. 그죠? 네,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 대와 대지는 같은 개념은 아니었던 거고요. 3번은 빈지 개념이 아니고 집안이 절토되어서 물속에 잠긴 토지를 표현해서 포락지가 된 것이고 4번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은 바다와 이게 세변 토지라 했으니까 4번은 빈지가 된 겁니다. 3번, 4번이 바뀌었죠. 그래서 5번 소지, 원지였죠. 자연거들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 원지였습니다. 기본적인 편한 내용이었어요. 역시 5번 문제는 주택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결혼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역시 공법에 다뤘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이 문제의 정답은 재개발 사업이 되었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었던 거고요. 자, 6번은 마찬가지 세법에서 다뤘던 문제가 됩니다. 이게 보유단기 기억에 들어갈 건 종합부동산세가 되죠. 종합부동산세가 되고 2번은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재산세가 되고 디귿은 처분단계니까 양도소득세 정답은 1번이 됐습니다. 역시 이 1차만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좀 핸디캡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자, 7번 문제, 이제 우리 공부했던 게들이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됐죠.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나왔으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공급량은 증가한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2번 유의하라고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일정 기간은 맞는 건데요. 실제로 구입한 게 아니고 의도된 양이다. 구매하고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했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급량도 주어진 가격에서 실제가 아니고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량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었고 4번 임금 상승했으니까 요소 가격이 상승한 거죠.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공급은 감소한다. 공급이 감소되니까 주어진 조건이 그럼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답을 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5번 가격 이외니까 사실 정확하게 쓰면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양은 변한 것이다. 다만 그것이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하는 요인이었죠. 5번은 결국 수요의 변화를 물어봤던 사항이었습니다.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했던 건데 좀 복잡해 보이긴 하나 차분히 보았으면 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변화 없음이 됐어요. 일단 문제를 확인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을 줬어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소득 탄력성은 0.4를 제시했네요.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교차 탄력성이 0.2다. 교차가 0.2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아파트 수요자의 가격, 소득 전부 다 3%씩 그러니 결국 이제 수식을 써놓고 봤더니 아파트 가격이 3% 상승, 소득도 3% 상승,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도 3% 상승했다. 이렇게 조건을 준 거죠. 전체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크로스로 곱해서 분자값을 해결했습니다. 1.8% 감소한 것이고 소득 탄력성이 0.4니까 정상제죠. 그러니까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소득 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지면 정상제라고 하죠.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3, 4, 12, 1.2% 증가한 거고요. 교차 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지면 두 제어가 대체 관계를 했으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오피스텔 수요량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0.6% 이렇게 증가가 됐으니까 전체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가격 상승으로 1.8% 감소, 소득의 증가로 1.2% 증가, 오피스텔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0.6% 증가했으니까 1.8% 감소했고요. 합하면 1.8%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양 변화가 없는 경우였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산수 문제, 이계산 문제 중에서는 할만했던 문제가 아니었는가 봐집니다. 8번의 정답은 5번이 됐고요. 계산 문제는 그래서 그 기본 산수 문제 정도만 두세 문제만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지 마시라고 당부를 했던 거고요. 자, 9번 문제는 정책론 공공재를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비내구재란 말도 잘못된 것이고요. 정부가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적 주체가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이런 재화가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장 실패다라고 했고 정부가 민간 주체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시장 개입을 하는 경우다라고 정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잘못됐고요. 나머지 우리가 익히 공부했던 표현들이 된 것이고요. 10번, 자, 좀 고민이 좀 필요했던 문제 같아요. 이 문제는 뭔지 처음 나왔던 문제가 된 겁니다. 옳은 걸 물어봤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균형 거래량의 변화와 공급 곡선의 가격에 대해서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답은 5번이 됐습니다. 일단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가자라고 하면 이 원리를 이제 알고 있냐고 좀 물어본 건데, 자, 공급 함수가 Q가 아니고 P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공급 함수가 결국은 P. 첫 번째 P가 P1이 200이죠. P1이 200이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공급 곡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격 200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P2가 300이다. 어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무한대다. 양 변화가 많으니까 수평이 됐으니까 완전 탄력적이 된 거고요. 수요 함수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QD 이퀄 800 마이너스
EP라고 저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식을 한번 정리를 좀 했어요. P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EP 이퀄 확률 800 마이너스 QD라고 정리하고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400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옮기게 되면, 자, 양이 제로이면 가격은, 가격은 400이 된 것이고요. 양이 제로일 때. 자, 그리고 이게, 가격이 800, 예, 제로일 때, 잠시 다시 하겠습니다. 800, 양이 800이면 가격은 제로, 네. 양이 제로이면 가격은 400이 된 것이고요. 중간만큼 가격이 200일 때에는 양이 200이 된 거죠. 400이 됐습니다. 400. 이 그래프를 이제 옮겨보면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0일 때 양이 800이고 가격이 400일 때 양이 0이 된 것이고요. 가격이 200일 때 양이 400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로 옮기면 이제 이러면 어떻게 수요가 우선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이 된 거죠. 이게 최초의 균형 상태고,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가격이 지금 수평이 되니까 완전 탄력이 된 것이고, 균형량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이제 단순화해서 정리를 하고 가면 수요량이 800 마이너스 2P였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이 200이라 해서 최초의 가격 200이니까 200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양이 400이 된 것이고요. 네, 맞고요. 두 번째 양이 송급이 300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양이 2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양이 200이 감소했죠. 균형량은 200이 감소된 것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 됐다. 생각이 좀 필요했던 문제고요. 쉽지 않았던 문제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잘 읽어야 되는 건데 Q가 300이 아니고 이게 P1 가격이 200이었고 P2가 가격이 300. 이게 문제 핵심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정답은 5번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적혀보였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좀 적응하기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1번 문제로 갑니다. 이 문제에 좀 하자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답은 이제 1번으로 일단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의 조건이 조금 문제가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양 변화가 무한대죠. 가격의 변화는 없는 건데 문제는 여기가 좀 수요가 증가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잘못 낸 건지 아니면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급이 증가되게 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더라. 공급이 증가돼도 이렇게 완전 탄력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를 한 것인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1번으로 이제 확인 잘못된 거 보이긴 합니다만 문제 자체가 수요가 완전 탄력이라 그랬는데 수요가 증가한다. 이 자체가 좀 하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답 1번이 되었고요. 5번은 이걸 5번 지문은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5번은 조금 이제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다라는 얘기인지 이걸 이제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자라고 하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적시에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표현이 되죠. 그럼 공급의 탄력성도 탄력적이다, 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짧다는 얘기는 기한을 정해놓고 한다. 그러니까 기간이 짧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도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면 단기에 비탄력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 출제자가 사실 명확한 지문을 줬어야 되는 건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5번 지문 정도는 조금 조금 소재가 좀 이게 문제가 하자가 좀 있어 보이니까요. 문제 소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5번 문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을 만나볼 거예요. 자, 12번 내용도 이제 사실은 처음 봤던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당되는 걸 올바르게 올려고 했으니까 기억 토지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티넨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으니까 티넨 이론을 옮겨 쓴 학자가 버제스죠.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신, 이제 기억은 가학 항목이 된 것이고요. 니은 공간적 중심지란 말이 나왔어요.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 최소 요구치와 도달 범위가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니은의 항목을 한 것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가다 항목이 됐고, 가다만 찾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답이 결국 3번이 되죠. 그러니까 넬슨의 소매 입지를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오래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 그래서 특정 점포가 최대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인데, 사실은 엿먹으라고 낸 문제죠. 이 문제는 안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하나를 냈다는 얘기는 참 공부하기 앞으로 더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찾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쉬웠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만, 디귿도 오랜만에 처음 나왔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12번 그렇게 점검을 해봤고요. 허프의 모형도 이렇게 지문으로도 처음 물어봤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은 거의 없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부담이 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자, 전문품점 마찰 계수값은 거리값을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전문품점은 우리가 구매 노력과 비용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간다는 얘기는 거리나 교통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간의 마찰이 적어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럼 마찰 계수값은 크다가 아니고 작다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쉬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또 마찬가지 물어봤는데, 호이트에 가면, 호이트는 선형이론이죠.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교통 노선에 따라서 방사형으로 확장되는 맞는 지문이고, 레슈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된 내용입니다. 한 25년, 6년 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시장 확대 가능성 풍부한 곳이 공장 입지하라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었습니다. 디귿 튀는 고립국 이론을 과정에서 생산비와 수송비가 보이죠. 수송비를 반영해서 동시몬적 지대 모델을 설명하는 게 튀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레슈 이론도 사실 출제를 안 됐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시험을 냈다는 것은 의도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베버 이론이 어쩌다 한 번씩 나왔던 건데요. 레슈의 최대 수요율은 기간에 거의 출제가 안 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험 공부의 범위가 이렇게 내면 개론이 무궁무진합니다. 학문의 영역이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출제 교수들의 성향들을 분명히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험을 출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는 건 정답 물론 5번이 되긴 했어요. 15번 여과역과 주거분리 문제 편하게 물어봤던 문제긴 했습니다. 자, 옳은 거 물어봤으니 정답 1번이 됐죠. 나머지는 다 공부를 해왔다는 것인 거니까 2번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이 하위로 바뀌었으니까 하향 여과가 돼야 되고, 공가가 있어야만 주거 입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던 거고요. 주거분리는 주 원인이 소득이다. 소득의 차이로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 지역이 분리되어서 입지하는 현상이었습니다. 5번은 하가 아니고 상향 여과가 된 거죠. 나머지는 편하게 보였던 표현이었습니다. 16번 산수 문제가 부담스럽다. 역시 입지계수는 점검을 한번 했을 건데 표현을 이렇게 병과형을 바꾸더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가 3번이 됐죠. 3번이 됐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을 채워라고 좀 물어봤어요. 입지계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A 지역의 X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합니다. 전국이 총이죠. 번호를 붙여서 하시라고 했던 겁니다. 400이 됐고 그 중에 전국의 X산업이 240이 된 거고요. 그럼 A 지역 전체가 200이 돼 있죠. 200이고 그 중에 고용조수가 100입니다. 200이고 100이 됐으니까 분자값은 0.5, 분모곱은 0.6이 돼서 약 0.8333이 나옵니다. B 지역의 Y산업, 입지계수가 됩니다. 전국의 총은 400이 되고 똑같고요. 그 중에 Y산업이 160이 된 거죠. B지역 전체가 200이 된 거고 60. 번호 붙여서 했으면 그렇게 난감한 문제는 아니었을 건데, 물론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자, 0.3 분모는 0.4, 0.75가 됐습니다. 동형모의부터 정리를 한번 했던 것이었습니다만
산수에 좀 부담을 가졌던 분들도 마찬가지 뭐 어려웠던 문제다. 그래도 3번은 좀 찍어줬으면 정답이 3번이 3개는 나왔네요. 그걸로 좀 위안을 좀 삼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 입지교수를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MBS 도입에 따른 효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공급이 늘어나서 주택의 수요도 늘고 거래들이 늘면서 경기 조절을 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게 유동화 제도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4번 지금 답은 확인이 보였죠. 주택금융이 확대가 되었으니까 자가 소유 비중이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되고 거래도 늘을 수 있다. 비교적 나머지 내용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 18번 문제도 결혼 시간에 공부했던 지문 한 3개 정도가 보이고요. 나머지 건 또 이제 공법 내용을 또 물어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공법에서도 뭐 거의 안 다뤘던 내용 같아요. 2번 지금 정답은 2번이 됐는데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구별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법인 소유 한도를 초과해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법 시간에 안 다뤘던 내용이고, 그럼 시험 범위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참 난감한 문제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3, 4, 5번이야 우리가 뭐 결혼 시간에 정리를 해왔던 문제입니다만, 이제 1번은 공법에서 좀 다뤘던 문제고, 공법생들도 2번은 잘 모르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쉬웠던 지문은 아니었던 거 보여집니다. 19번. 개발 사업 역시 마찬가지 뭐 시험 범위 아닌 내용들도 많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PF도 들어가 있고 신탁 들어간 근데 이번은 수업 시간 우리가 토지 담보 신탁, 토지 개발 신탁을 하면서 신탁 증서 금융은 작년에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왔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수익증권을 사실 담보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토지 신탁이라고 하지 않죠. 토지 신탁이 아니고 신탁 증서 금융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소유자가 수익증권 제출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를 그래서 신탁 증서 금융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역시 분양가 규제도 뭐 우리 결혼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도 나옵니다만 주택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답이 20번의 정답이 2번이 됐죠. 4번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4번. 주택법령상 주택용지에는 분양가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공법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용지에는 분양가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관리는 편하게 물어봤습니다. 편하게 물어봤는데 뭐 첫 번째 하나 보자 답이 나왔죠. 포트폴리오 관리 분석, 투자 위험 관리 전부 다 총조간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자산 관리가 됐죠. 기본 문제는 물어봤던 겁니다. 21번 그렇게 점검을 해봤고요. 22번 주택 공급제도 사실은 시험에 출제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개인제 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선분양, 후분양이 제도화 되어 있는 게 아닌데 물론 답은 편하게 주긴 했습니다. 후분양은 물어봤는데 후분양은 건설회사가 스스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선분양은 주로 계약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런 기본계 우리가 정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한다라고 했으니까 후분양 제도가 아니라 정답 1번 선분양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학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근거하는 내용이 아닌데 시험을 이렇게 내는 게 맞는가 하셔서 좀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시험에 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져요. 신탁 역시 우리 시험 범주에는 없습니다. 범주는 없는데 시험을 또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험생들을 기만하는 시험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학개론의 범주에서 이미 오래전에 신탁이라는 게 15 이후에 시험법에서 빠져나간다고 했던 건데 그걸 시험을 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시험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나 출제 교수들이 오래전에 그렇게 명시했던 내용을 이렇게 시험을 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걸 답을 찾고 안 오는 건 별개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답답한 측면이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신탁 관리인데 소유권 자체를 다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률상 소유권 이전 없이가 아니고 소유권 일체를 넘겨서 신탁회사가 관리 일체를 모두 하는 것을 관리 신탁
하고 뭐 다 신탁 관리라고 표현하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건 이 용어 하나 정도로 인지를 하겠습니다만 처분 신탁, 관리 신탁, 분양 신탁 관리가 이게 도대체 이렇게 시험을 출제하면 안 되겠다. 좀 답답한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정답은 4번인데 소유권도 넘겨서 신탁에서 관리하는 것을 관리 신탁.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한번 점검을 하긴 했습니다만 신탁에 대해서는 24번 갑니다. 화폐의 시간 같이 뭐 기본 개념 물어봤는데 골라라 하니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요. 자, 기억 매월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는 감채의 기금 계수가 아니고 저당 상속자에 대한 정확하게 문제를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란 말 명시를 할 필요가 있었죠. 잘못된 게 기억이 됐습니다. 그럼 뭐 기억 들어가면 다 틀린 거 일단 그러니까 1번, 3번, 5번 다 틀린 거였던 거고요. 연금의 현가와 저당 상속 역수 관계 맞죠? 연금의 미래가치 일정 기간 적립 불입했을 때 기간 말에 달성되는 원금이자 합계를 구하는 건 연금의 미래가치고 할인율이 상승한다. 이건 학계론에 전부 다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치는 당연히 작아지더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진다라고 대응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니은 디글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수를 골라라는 문제는 역시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25번 현금 흐름 추정 과정. 문제 사실 뭐 주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냥 줬던 문제고요.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3번이 됐죠. 세전 현금 흐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전 소득을 말하는 건 맞긴 한데 순영업 소득에서 원리금을 더한 게 아니죠. 더한 게 아니고 공제한다고 해야 되죠. 순에서 원리금을 공제한 게 세전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뒤쪽 문제가 좀 편했던 거예요. 앞쪽의 문제는 어려웠고요. 오늘 이번에 문제를 봤더니 25분 이후로가 그래도 할 만한 문제가 좀 많이 보이지 않느냐 보입니다. 가중평균 계산문의를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했던 건데 결국은 더 나왔어요. 중간에 또 채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중평균한 금액이 8%라고 한 것이니까 이제 바로 연습했던 대로 0.2 곱하기 4% 괄호 닫고 0.4 비중 곱하기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0.4 곱하기 10% 이렇게 하는 값이 전체가 8%라고 지금 준 거니까요. 0.8%가 됐고 여기는 4%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4.8 나머지 3.2라는 얘기죠. 3.2니까 결국 찾아라니까 4, 8은 32가 된 거죠. 그러니까 8%가 된 겁니다. 이 전체가 지금 3.2%가 됐으니까 0.4 곱하기 8에 3.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정답이 3번 되었습니다. 문제 유형이 참 독특하게 낸 겁니다. 이번에 시험이. 중간에 과정을 자꾸 시험을 물어봤어요. 27번은 평이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1번에 답을 주고 갔어요. 종목을 늘린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죠.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어서 분산 투자 효과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앞에서부터 풀지 마시라고 했던 게 이런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앞에서 물먹이라는 문제가 많았다. 차라리 이번에 뒤에서 풀었던 분들이 좀 편하게 문제를 대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8번 형 DCF를 물어봤는 건데요. 또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내부 수익률 자 그러니까 28번에 정답 1번이 됐죠. 네.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수년가가 1이란 말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게 내부 수익률이니까 두 개의 값을 같게 하면 수년가가 0이 된다는 얘기.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혹은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상황에서 답은 편하게 줬던 겁니다. 수년가는 1, 2, 3 이런 말이 없는 거죠. 금액이라 했으니까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라고 정리할 사항이었습니다. 29번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뒤에서부터 풀어가는 게 좋다라고 당부드렸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던 사실이다. 자, 뒤에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업경비 비율을 물어봤는데요. 유효 총소득 기준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에 대한 유효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의 비율이다. 그럼 영업경비를 찾아야 될 거니까요. 자, 문제의 가능이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가능이 2천만 원이고 공실대손이 가능이 25%니까 곱하기 0.25 500이죠. 500이 됐으니까
그럼 유효 총소득은 1,5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영업경비가 가능이 50% 나왔습니다. 여기 가능이 50%니까 1,000만 원이 된 거죠. 자, 경비가 1,000만 원이 됐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500이라고 구할 수 있다. 그럼 영업경비가 1,000만 원이 됐고, 유효 총소득이 1,500이 됐으니까, 답이 잘못됐죠. 0.8이 아니고 0.666이 되겠습니다. 답이 이제 5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일이 구하는 문제를 차라리 뒤에서 풀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독특하게 올해 계산 문제 정답을 5번을 많이 줬네요. 5번을 물어볼 문제도 아니었는데 5번이 한 4개 나온 것 같고 3번이 한 3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어렵게 내려고 누가 다분히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30번 문제는 이게 뭐 대학원 석박사 과정들이나 공부할 내용이지 이걸 이렇게 법률 내용 자세하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금융이지 그러면 이게 자산 유동화를 건면 다 공부하라는 얘기냐 참 좀 난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옳은 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번이 됐습니다.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일반 수험생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것들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또 이 법령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시험을 내놓은 건데 그 법령까지 공부를 다 해야 한다면 개론의 공부량이 너무 많아진다. 사실은 문제가 이 난이도를 떠나서 출제 교수들 이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관련된 걸 시험을 내야지 그러면 환율도 냈고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30회 부동산 학기로 시험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다 다뤄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31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페이퍼 컴퍼니다. 결국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내부 통제 기준은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유의해라고 당부드렸던 거죠. 자기관리 회사만 있는 조항이다. 그 페이퍼 컴퍼니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문도 1번도 한정을 팔려고 낸 겁니다. 주주일인당 소유 한도가 제한이라고 돼 제외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관리 회사와 위탁관리회사 이른다 한도 5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더라라고 했던 거고요. 내부 통제 기준은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만 들어가는 사항이었죠. 그러니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은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했고 페이퍼 컴퍼니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조항이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다 언급을 한, 이게 우리 7월달에 한번 점검을 한번 했던 문제였어요. 4번 지문도. 설립자본은 물론 3억이 되게 됐죠. 비교적 뒤쪽의 문제들이 좀 편한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자, 이거 비율임대차 7월 문제풀이 하면서 혹시나 하고 한번 점검을 했던 문제인데 이걸 시험을 냈네요. 참, 그래서 도대체 출제 기준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문제도 우리 개론 시험에 20년 사이는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율 임대차 잠시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32번 문제네. 미안합니다. 순영업 소득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활용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니까 1년 차는 5천만 원에서 3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5천만 원에서 2년 차 5,200, 3년 차 5,400이 된 거고요. 그럼 영업경비가 또 있네요. 그럼 영업경비는 1년차 2천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하니까 2,100, 2,200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뺀 게 이제 순수익이 된 거죠. 순소득이니까 1년차 3천만 원이고 2년차는 3,100, 3년차는 3,200이 됐습니다. 이게 장래수익이니까 각 일시불의 현가를 써서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일시불 현가 0.95라고 되어 있죠. 3천만 0.95. 3,100 곱하기 일시불 현가 2년짜리 0.90. 3,200 곱하기 0.85.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됐더니 정답이 2번이 되었죠. 여기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8,360만 원이다. 개념 파악을 했어야 할 문제였어요. 아주 난감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점검을 한번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현가회수기간법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했던 것인 거니까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쉬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걸 보여줍니다. 역시 33번 문제도
이게 뭐 우리가 전혀 뭐 다루지 않았던 내용 사실 많이 있어요. 뭐 볼 수 있는 내용도 점검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뭐 느낌상으로 할 수는 있죠. 자, 분양형 개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분양해서 거기서 받아들인 분양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런 거 걸리는 건데 이게 실무에서나 사실 다룰 내용들을 이렇게 시험을 자꾸 내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자, 준공유 발생하는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임대료 관리비 등이 아니고 주로 분양이죠. 분양. 임대형이 아니니까 이게 임대형이라고 했으면 임대형 개발사의 말이 되는 거 분양형이니까 장래 분양 수익금을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한다라고 정리를 할 사항이었습니다. 34번. 이게 무슨 문제인가냐 좀 누가 놀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 임대차를 물어봤습니다. 비율 임대차에 한 임대료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 임대료에다가 7월 달에 문제집을 한번 풀었던 건데 추가 임대료, 매출액 늘어난 만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비율 임대차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단위 면적당 자 기본 임대료가 6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500제곱미터인 거니까 500제곱미터 곱하기 다시 단위당 임대료 6만 원 곱하기 임대 면적 500제곱미터가 됐으니까 기본 임대료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분기점 매출액은 5천만 원이고, 그러면 자, 분양료 20만 원이 돼 있잖아요. 20만 원이고, 총 면적이 500이니까 예상 매상고는 자, 다시 그러니까 20만 원 곱하기 500 했으니까 1000만 원이 된 거죠. 1억이 됐죠, 1억. 자, 이게 예상 매동 1억이 된 것이고, 손익 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5천만 원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초과분이 5천만 원이 된 거죠. 5천만 원에 10%를 곱해서 곱하기 0.1 그러니까 500이 된 겁니다. 기본 임대료 3천만 원에다가 추가 임대료 10%만큼 500이 됐으니까 합이 3,500. 물론 이제 뭐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사실은 없다. 그래서 그 수험생들이 같은 주어진 시간 안에 풀기는 쉬웠다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감각이 좀 필요했던 문제긴 했어요. 네. 34번 문제 그렇게 만나봤습니다. 35번 주의해야 된다라는 지문이 결국은 등장을 했습니다. 차라리 평가론이 쉬웠어요. 어디 쪽에는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예. 여기 정답이 35번이죠. 35번의 정답이 5번이 됐습니다. 자, 기준 시점, 답은 기준 시점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규칙상 정의였으니까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고 할 사항이었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하자는 없었고 특히 이런 1, 2, 3, 4번 유형의 문제들은 꼭 너 물어볼 것이다 라고 물어봤던 이제 준비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36번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 충실했었던 체결했을 문제입니다. 법률 조문으로 묻지는 않았고요. 시산가액 조정이니까 정답이 4번이 됐죠. 시산가액 조정은 각 방식을 산술평균하는 게 아니다. 가중평균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좀 의외의 좀 표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부터 한번 출제됐던 문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산술평균이 아니고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했던 거죠. 37번 직접환원법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주 뭐 난감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 수익가액을 좀 물어봤으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장래의 순영업 소득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환원이율은 10%니까 0.1을 준 것이고요. 그럼 순소득 받고 해야 되면 되는 거니까 가능 총소득이 8천만 원이 됐죠. 공실대손이 10%니까 곱하기 0.1 그럼 800을 공제했으니까 유효 총소득이 7,200만 원이 됐고요. 영업경비만 찾아내면 되죠.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나머지는 영업경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영업경비 항목이 700만 원이 됐습니다. 순영업소득은 6,500만 원이 됐죠. 답은 편하게 보였어요. 순소득이 6,500만 원이 됐고 환원율이 10%니까 수익가액은 6억
5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교적 그래도 산수 문제 중에는 할 만한 문제다. 뭐 3번 찍으시라는 게 하나는 걸렸어요. 그래서 그 3번 정답이 3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는 미리미리 다 하고 못 간다라고 당부드렸던 겁니다. 기본 산수 두세 개만 준비를 하고 공부했던 게 참 허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을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계산 문제 특강을 듣고 뭐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서 기본 산수 계산 문제만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지문 풀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또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시험이었어요. 37번이 정답 됐습니다. 3번이 되고요. 38번 편하게 물어봤네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 물어보는 나면 그래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2번 지문이었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지자체가 지가를 산정하거나 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표준지로 선정 정답 3번이 됐죠. 이미 토지 가격 구했으니까 그걸 개별 공시지가로 보는 거죠. 별도로 개별을 결정 공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본다. 별도로 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39번 갑니다. 예. 계산 문제 조건은 잘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 자, 시동 100이고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2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동 90은 써먹을 게 아니죠. 그래서 시동 100에 있는 표준지 일반 상업지역 대상으로 이게 표준지가 된 거, 이 가격이 200만 원이다. 사실은 문제를 이제 좀 생각이 좀 필요하라, 잘 읽어라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업지역 4% 필요하지 않고 상업지역 5%만 활용하고 개별료율에 마찬가지 10% 우세 이것만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규어 표준지가 200만 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상업지역 5% 상승이니까 100분의 105, 1.05 이렇게 한 것이고요. 개별료율은 10% 우세니까 1.1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값이 5번. 그러니까 응답이 231만 원이 되었던 겁니다. 문제 조건이 조금 이제 복잡해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긴 했으나 역시 이제 편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39번의 정답은 5번이 됐고요. 40번으로 갑니다. 뭐 물어본다라고 했던 문제였어요.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을 물어봐. 편하게 붙였죠. 뭐 기본기만 했으면 충분히 여러분 답은 해결했을 것이다. 지역 분석 밝혔죠. 지역 분석은 광역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라고 하면 개별 분석은 구체적이고 미션 표현을 바꿔서 물어본 겁니다. 나머지는 편하게 물어봤던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문제를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앞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어쨌든 간에 10년 사이에 뭐 21회부터 지금까지 보더라도 가장 개론에서는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법 문제, 뭐 세법 문제 차치하다 하더라도 그거 제외한다 하더라도요. 계산 문제의 유형도 좀 차이가 있는 문제가 많았어도 우리 다루지 않았던 것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어느 부동산학교 선생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유동화에 관한 법률 다루겠어요. 부동산 신탁 시험 범주도 아닌 거 시험 냈고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출제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교수들 앞으로 이렇게 시험을 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뭐 강사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 문제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도 자꾸 이제 이 미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도 아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하자 여부를 떠나서 개론은 시험 범위를 어떻게 정하든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사실 개인적 번외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뭐 증권 시장도 관련이 돼 있고 외환 시장 관련돼 있으니까 환율도 공부하고 증권 시장도 공부해서 다 시험을 내라고 하면 또 할 말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설정한 기준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1년 동안 노력하신 게 좋은 결과가 얻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험 문제의 유형을 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득점을 따기는 어렸던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걸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엿먹으라 하는 문제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엽적인 부분 하나까지 다 여러분이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